안녕하세요. 행정사 2차 대리 D-18의 행정사 실무법 실전 출제 예상 테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세트고요. 일단 이행재결의 기속료 확보 수단, 그죠? 이행력 기속료 확보해야죠. 그래서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에 대해서 약술형으로 한번 준비했고요. 직접 처분은 간접 처분부터 하죠. 간접 처분. 간접 강제. 예, 간접 강제라는 것은 우선 개념이죠. 일단 행정심판의 인용 결정에 따른 그 행정처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 재결에 따른 뭘 안 하죠? 행정청이 인용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게 간접 강제죠. 취지는 그 인용재결 실효성 확보고요. 직접 강제의 한계, 그죠? 직접 강제의 한계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용재결의 확보와 그 직접 강제가 아니죠. 직접 처분의 한계 보완이죠. 그래서 절차는요. 일단 위원회는요. 간접 강제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요. 그 다음에 청구인은 간접 강제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그렇죠? 불복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위원회는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의 내용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요. 일단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그 행정청이 소속된, 그죠?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고요. 결정서 정보는 뭡니까?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간접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집행에 관하여 집행 권한과 같은 효력이죠. 그래서 집행 권한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강제 집행에 관하여 집행 권한과 같은 효력. 그래서요. 이 경우 집행무는요, 그죠?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그 강제 집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간접강제 이 정도 보면 되고 직접 처분을 볼게요. 직접 처분. 그다음에 직접 처분이죠. 먼저 개념. 직접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하지 아니한 때 위원회가 당해 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을 직접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당해 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을 직접 처분이라고 하죠. 그 성질은요, 처분 명령 재결의 실효성 확보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심판 작용이죠. 행정심판 작용이면서
동시에 보다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 그래서 제도의 취지요. 직접 처분은요, 의무이행 심판에서 처분 명령 재결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의무이행 재결 이행 강제제도다. 의무이행 재결의 이행 강제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시 5건입니다. 직접 처분 실시 5건. 첫째, 처분 명령 재결이 있어야겠죠. 행정청의 처분 명령,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 명령 재결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해서 시정을 명하겠죠. 명한 뒤에도 해당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죠. 아니하였어야 한다. 해당 행정청이 그 기간 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그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행정청이요, 이건 중요하죠. 행정청이 또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요,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요,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의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리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결청은 직접 처분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하죠. 중요하고요. 5번 효과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요, 그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범위죠. 있는 범위는요,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내로 재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내용이 한정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한 때에는요, 그 사실을 당의 행정청이 당연히 통보하죠.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요, 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당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 범위는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내로 제한되죠. 그래서 재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 내용이 한정이 되고요. 위원회가 직접 처분한 경우에는요,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되죠. 통보해야 하고요. 그 통보를 받으면 그 행정청은 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당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서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근데 직접 처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요,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 공개 처분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 이 부분 의 개념, 그 다음에 취지, 절차, 효과 확실하게 정리하셔야겠죠. 네. 다음, 자, 비동사건에서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의 항고 기간과 항고 제기 효과. 이건 뭐 기출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항고 기간은요, 일단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를 나누는데, 항고 기간에 있어서 보통 항고는 즉시 항고와 달리 항고 기간에 정함이 없죠. 그래서 재판에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인정이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즉시 항고는 반대로 항고 기간에 제한이 있죠. 그래서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불변 기간이죠. 그리고요, 즉시 항고는요, 항고 기간의 만료로 재판이 확정되고 더 이상 불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추후 보완은 인정이 되고요. 즉 항고권자의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즉시 항고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이 되면요, 그 사유가 그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유효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에 뭐 외국에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해서는 기간을요 2주가 아니라 30일로 30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고제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확정 차단의 효력과 2심, 그 다음에 집행정지. 일단 확정 차단의 효력인데요. 일단 우선 보통 항고의 경우 보통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 항고 기간에 제한이 없고 따라서 그 확정 유효도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재판의 확정 차단이라는 문제가 보통 항고의 경우에서는 발생하지 않죠. 이 경우 사건은요 원심 재판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요. 항고 사건은 새로운 사건이 됩니다. 근데 즉시항고의 경우는요, 그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경우 재판에 있어서 즉시항고의 제기에 의하여 원심 재판의 그 확정을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항고는 그 항고 사건은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사건이 되고요. 즉시항고는 원심 재판의 확정을 차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2심의 효력은요, 원심 법원의 그 항고의 제기가 있으면 원심 재판의 대상인 사건은 항고심으로 2심이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항고는 특별한 경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자 보세요.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정지 효력이 없죠.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이 특히 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고의 제기로 인해서 그 재판의 형성력과 집행력은 정지되죠. 하지만 비송사건에 있어서 그죠? 그 항고는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네. 다음 3번이요. 갑은 위치정보 보호 등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위치정보 사업을 위해서 위치정보 사업 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 첨부해서 방통위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요, 그 갑의 위치정보 사업 관련 계획의 타당성 및 설비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심사한 후에 허가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자, 허가신청 거부에 대한 갑의 취소심판을 인용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방통위가 다시 허가 신청을 거부하였어. 이는 재결의 효력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 지금 목차에서 나오는 것처럼 재거부 처분의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지가 문제되죠. 2012년 56회 5급 공채 기출문제인데요. 문제의 소재에서 거부 처분에 대한 그 취소 재결이 확정되었음에도요, 방통위가 다시 거부했죠. 다시 거부하였다면 이 허가 거부 처분이 기속력 위반되는 건 아니냐가 문제 되겠죠. 만약 기속력이 위반된다면 그 처분은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죠?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 검토해봐야겠죠. 그래서 기속력 효력과 기속력, 그 다음에 기속력 효력 범위, 그 다음에 기속력 위반 했을 때 위법성 정도에 따라서 기속력 위반된 효과 확인해야겠죠. 자 그렇고요. 그럼 재거분 처분의 재거분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가? 우선 기속력에 대해서 의의죠. 기속력이란 것은 일단 인용 재결이 내려진 경우, 인용 재결 시 그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에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속력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죠. 반복 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결과 제거 의무죠. 네, 반복 금지 의무는요. 자, 인용 재결이 있게 되면요. 관계 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을 그 재결을 준수하도록 해야죠.
그 재결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소극적으로 동일한 상황 하에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재처분 의무입니다. 재처분 의무. 자,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 뭐 처분 명령의 경우죠. 처분 명령 재결의 경우죠. 처분 명령의 재결.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죠?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 그러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 그래서 재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요,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요,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 위법이나 그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서 취소된 경우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재결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다시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일 때에는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요,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요, 반복금지 의무, 그리고 재처분 의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제거 의무가 있죠. 그래서 결과제거 의무는요, 관계행정청은 그 처분의 취소, 그 다음에 확인의 재결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으로 판정된 처분에 의해서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죠? 갑의 허가를 지금 다시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거부하는 것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것인지, 즉 재처분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기속력의 효력 범위를 먼저 검토를 해야겠죠.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범위가 있는데요. 우선 주관적 범위입니다. 기속력은요,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쳐요. 객관적 범위는요,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고요,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치지 않죠. 시간적 범위입니다. 시간적 범위는요, 기속력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죠? 그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처분 사유에만 미치고요,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 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처분 사유를 들어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처분 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처분 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하는 것은 무방해요. 다만 의무이행 재결의 경우에는 재결 시가 기준이 됩니다. 자, 사안의 검토입니다. 지금 허가 거부 처분과 재결 후에 허가 거부 처분의 주체는요, 처음에 이제 허가 기준을 해서 거부했는데, 이후 다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재결 후에 허가 거부 처분 주체는, 다시 허가 거부를 한 주체는요, 방송통신위원회죠. 그 주관적 범위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객관적 범위에 관련해서 1차 허가 거부 처분과 재거부 처분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요, 재거부 처분은 기속력에 반하겠죠. 그죠? 객관적 범위고요. 시간적 범위를 검토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재거부 처분이 1차 허가 거부 처분 이후의 사정을 근거로 하였다면 당연히 재거부 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겠지만, 1차 허가 거부 처분 시에 존재하던 사정이라면 재거부 처분은요,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처분입니다. 그러면 기속력 위반 효과를 검토해야겠죠. 자, 위법성의 정도에 대해서 다수설과 판례는 중대 명백설에 따르죠. 그래서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요, 위법한 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요, 사안에서 취소의 재결이 있음에도 그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요, 중대 명백하게 무효라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방통위의 이 재거부 처분은요, 뭡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재거부 처분은요, 당의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면요, 당연 무효로 봐야겠죠. 판례에서 판례 입장인데요. 판례는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판례 입장을 그대로 한번 보면요, 재결의 기속력 위반 효과에 있어서 판례 입장을 소개해드리면요, 자, 판례는요,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처분 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 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뭐에 위반된다? 확정 판결의 기판력, 기속력이라고 하는 잘못 성명했죠. 어쨌든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재거부 처분은요, 재결의 기속력 위반된다면 당연 무효다라고 결론 내면 되겠죠. 자, 다음이요. 비송사건 대리권. 일단 대리권의 범위, 그 다음에 대리행위의 효력인데, 대리권의 범위는 위임계약에 따라 정해지죠. 위임계약에 정해지죠. 다만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은 대리인은요, 해당 사건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신청의 취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신청의 취하, 항고의 제기 및 그 취하, 항고의 제기 및 그 취하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행위는 못하고요, 대리인은요. 또한 수인의 대리인이 존재한다? 그러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대리인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있다. 대리권이 있는 경우 비송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비송대리는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겠죠.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인이겠죠. 그러면은 그 비송행위는 무권대리가 되어서 무효이죠. 그럼 법원은 부적법 각하를 할 것이고요. 법원이 부적법 각하를 근데 간과해서 재판을 했다? 그럼 재판이 당연 무효되냐? 그렇진 않고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그 재판에 대해서 항고를 하면 됩니다. 항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연 무효되지 않은 재판이. 자, 세 번째, 당사자의 사망과 비송대리권 소멸. 일단 비송사건은 절차의 중단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말했죠. 절차의 중단이 없고 1심 전속권이 아닌 이상 상속인에게 그 절차를 직권으로 승계시킨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비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비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이요. 자, 비송사건 심리. 심리 쭉 그냥 한번, 당연히 이건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싹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출된 문제고요. 일단 비송사건 심리. 일단 비송사건에 있어서는요, 개념을 봤을 때 소송과는 달리 변론을 요하지 않고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신문의 방법에 의해서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문의 방법. 그래서 심리 절차를 준용하죠. 심리 절차. 비송사건의 항고법원의 심리 절차는요, 비송사건 절차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항고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요. 비송사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의하고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의 항고심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심리 방법은요, 임의적 변론이죠. 그 다음에 신문에 의한 심리, 그리고 임의적 신문이고요.
그러니까 임의적 변론. 그러니까 변론이란 것은 그 재판 기일에 그 수소 법원이 공개 법정에서요 당사자 양쪽이 말하는 그 말로서 판결의 기초가 되는 소송 자료, 즉 그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다시 변론이란 것은 기일에 공개 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의 당사자 양쪽의 말로서 그 판결의 기초가 될 그 소송 자료, 즉 뭐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이죠.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 네, 말로써요. 말로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 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네, 소송법상 그 판결 절차는요, 심리를 위해서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만 해요. 하지만 비송사건 재판은요,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서 하기 때문에 그 심리에는 변론을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열어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적 변론 절차를 고요. 임의적 그 변론 절차에서는 변론이 열려도 반드시 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면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임의적이라는 게 반드시 출석할 필요 없다. 그래서 서면 제출은 가능하다. 따라서 기일의 해태 문제나 진술 간주, 자백 간주, 소취하 간주 등의 적용은 없죠. 그리고 신문에 의한 심리입니다.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는요, 변론을 열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그 신문의 방법에 의해서 심리합니다. 그래서 신문의 방법은요, 필요적이 아니고 임의적이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재판 전에 그 예외적으로 관계인의 의견 또는 진술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요, 그 의견이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하나 진술을 청취할 필요는 없고 서면 진술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비공개주의, 그렇죠? 비송사건의 신문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지 법원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할 뿐이죠. 비송사건의 비쟁송성이나 간이성, 신속성 요청에 의한 것이고요. 다만 쟁송의 성격을 지닌 재판상 대위는요,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는요,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쟁송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서의 작성. 누가? 법원 사무관 등은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관하여 필요적으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요. 기타의 신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 신문 참여와 통지가 이루어지고요. 자, 다음 사실 인정에 대한 원칙이죠. 일단 첫째, 절대적 진실 발견주의입니다. 비송사건에서 사실 인정에 관하여 절대적 진실 발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법원은요, 자유로운 방법으로 사실 조사를 행할 수 있고요. 객관적,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권 탐지주의인데요. 그러니까 비송사건 절차에 있어서 사실 인정은 법원의 그 직권으로 행해지고요. 법원은 자유롭게 사실 발견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합니다. 네, 그래서 직권 탐지주의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행해집니다. 사실 인정은. 그 당사자의 처분권이 배제된다 거거든요.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에 있어서 사실 인정은 오로지 누구? 법원의 직권으로만 행해진다. 그래서 민사소송 절차에 있어서와 같은 당사자의 처분은 허용되지 않고요. 따라서 청구의 포기, 일락 개념 등은 부정이 되고 당사자의 자백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요. 의제 자백 등도 인정되지 않으며 단지 법원이 사실상 인정함에 있어 참작 사유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입증 책임은요, 비송사건 절차에서 민사소송과 같이 증거 제출 책임이라는 의미에서 주관적 입증 책임은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 어떠한 사실의 진위
취지가 불명일 때 그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재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객관적 입증 책임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 제출 책임이라는 그 주한 입증 책임은 비송사건 절차에서 발생되진 않지만 그 어떠한 사실을 진위가 불명일 때 그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재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의 객관적 입증 책임은 존재합니다. 그리고요, 사실 인정의 방법이죠. 그래서 사실의 탐지, 증거 조사. 그러니까 사실의 탐지라는 것은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 중 증거 조사를 제외하는 것을 말을 하겠죠. 당사자의 변론은 법원의 직권 탐지를 보완하는 데 그치고요. 당사자의 변론은 법원의 직권 탐지를 보완하는 데 그치고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법원이 자기의 책임과 직권으로 수집해서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집 의무는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한한다. 어떤 제한 사유가 있죠. 역시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증거조사입니다. 비송사건에서 증거조사 방법에는요, 증인신문, 그 다음에 감정이 있습니다. 증인과 감정인을 신문하는 때는 조서를 작성해야겠죠. 조서를 당연히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사실의 탐지 및 증거 조사는요,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사실의 탐지 및 증거 조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자, 비송사건 심리 살펴봤고요. 자, 이건 뭐 아주 고전적인 사례죠. 일단 문제 2번에서는 협의의 청구 이익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죠. 그 다음에 1번에서는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에 나와 있는 당사자 간의 관계가 뭐 경원자 관계 등이라고 봐서 그 법률상 그저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을 보면요, 갑은 LPG 충전 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갑은 이에 대해서 의시장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이유로 사업 허가를 거부했어요. 한편 의시장은요, 병이 신청한 LPG 충전 사업에 대해서 허가를 했어. 근데 갑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 반대 여론에 이르러 사업 허가를 거부했는데 병이 신청한 LPG 충전 사업에 대해서 허가를 또 해줬습니다. 이때 뭐 반대 여론이 없었나요? 어쨌든요. 그래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의시장의 관할 구역에는요, 한 개소의 LPG 충전 사업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충전소 외벽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병은 이에 해당하는 건물주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 신청을 한 상태다. 그죠? 이때 을시장은요, 병에 대한 허가 처분에 대하여 갑은 취소 심판 제기할 수 있는가? 갑의 청구인 적격 인정 여부 문제 되죠. 일단 설문에서 갑과 병은 그 관련법상 한 개의 LPG 충전소 허가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 병에 대한 그죠? 허가는요, 타방, 즉 갑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경원자 관계라고 하죠. 경원자 관계. 그래서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이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관계. 그죠? 따라서 병에 대한 LPG 충전소 허가로 인해서 갑의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영업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죠. 이때는 갑은 행정심판법상 제13조죠. 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조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그 의시장의 병에 대한 LPG 충전소 허가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서 청구인 적격은 인정이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그렇고요. 문제의 제기는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병에 내려진 LPG 충전 사업자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갑의 처분이 직접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 적격 인정되는지 문제를 제기를 써야 되겠죠.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요, 쭉 써야겠지. 문제에 있어서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청구여야겠죠.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이 있어야 되고요. 심판 청구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기간 내에 청구일 것이어야 되고, 재심판 청구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 그걸 검토해보면요, 대상 적격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 1항이죠. 제2조 1항 1호의 처분 등에 해당되어야 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문의 경우 그 병에 대한 LPG 충전소 허가는요, 병에게는 수익적이지만 동시에 갑에게는 그 침익전 효과를 갖는 제3자효 행정행위죠. 제3자효 행정행위. 이러한 의시장의 허가 처분은 갑의 권리 의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행정심판의 그 제2조 처분 등에 해당해서 취소심판 대상 적격 충족합니다. 다음 청구인 적격 문제를 검토해야겠죠. 자, 청구인 적격입니다. 개념, 청구인 적격이란 행정심판에 청구인이 되어서 재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청구인 적격인데,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 청구는 당연히 부적법 각하되겠죠.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법률이라는 것은 근거법과 관련법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판례 역시 관련 규정과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상 이익은 뭐예요?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 권리구제설,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설, 법률상 이익구제설, 보호 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그 다음 적법성, 보장설로 견해가 대립되죠. 문자 그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는 건요,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요.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의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자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갑의 청구인 적격 인정 여부입니다. 지금 설문에서요, 갑과 병은 말씀드렸지만 경원자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원자 관계.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의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병에 대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영업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갑은요, 을시장의 병에 대한 LPG 충전 허가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서 청구인 적격 인정된다. 따라 사안의 해결은요, 갑이 을시장의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 제기는 적법하다. 결론 내면 되고요. 2번 같은 문제에 있어서 지금 LPG 충전 사업 허가를 신청한 다수의 사업자가 있었어요. 근데 설문에서 한 개의 LPG 충전 사업 허가만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수가 있었어. 근데 다수의 사업자 중에서 갑은 허가 순위에서 3순위에 해당돼. 그리고 허가를 받은 병은 4순위 사업자였어요. 4순위 사업자. 이러한 경우 갑의 취소 심판 제기 적법성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자, 이때요, 협의 청구 이익 문제죠. 4순위 사업자에 대해서, 근데 을시장은 LPG 충전 사업에 대해서 4순위 사업자인 병에 대해서 그 허가를 내준 겁니다. 이거는 좀 카르텔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4순위 사업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협의의 청구 이익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자, 목차에서 보던 것처럼 협의의 청구 이익이란 건요, 행정심판을 취소로 인하여 구제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되죠. 따라서 협의의 청구 이익이란 것은 청구인 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말합니다.
협의의 청구 이익이란 청구인 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말합니다. 자, 협의의 청구 이익 인정 여부인데요.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다음에 처분 후에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은요, 원칙적으로 청구 이익 부정되겠죠. 다만 처분의 효과가 그 기간의 경과나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뒤에도요,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청구 이익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자, 사안에서요, 갑이 심판에서 인용된다고 하더라도요, 갑의 심판에서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LPG 충전소 영업 허가의 상대방인 1순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갑은 그냥 3순위라고 그랬잖아요. 1순위도 아니기 때문에 LPG 충전소 영업에 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없죠. 즉 협의의 그 청구 이익이 부정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청구 이익은 없어요. 따라서 을시장의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겁니다. 부적법하다. 간단하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다음이요. 자, 오늘은 럭키 세븐 행정심판 심리 범위입니다. 자, 행정심판 심리라는 것은 아까 또 전에도 얘기를 말씀드린 거지만 일단 심리라는 건요, 일단 재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혹은 반박을 듣고 말로써 듣는 거예요. 말로써 막 증거, 주장과 반박을 막 듣고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 다시 행정심판에서의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일련의 절차 등을 심리라고 한다. 요게 심리입니다. 그래서 범위는요, 불고불리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고불리 원칙이란 것은 행정심판의 심리에 있어서는 심판에 청구된 처분이나, 그죠?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심리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불고불리 원칙이란 것은 행정심판의 그 심리에 있어서는 심판이 청구된 처분이나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심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란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심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요. 심리의 적용 문제죠. 이러한 위의 불고불리 원칙이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원래 행정심판의 재결의 범위 내용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네, 재결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겁니다. 내용으로서 인정되는 건데, 재결의 심리 결과로서 의결된 내용에 따른 기계적 행위의 의무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 변경 원칙, 불고불리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심리에 있어서도 적용이 된다. 원래는 행정심판의 재결의 범위 내용으로 인정되는 거지만 심리에서 있어서도 적용된다. 그 다음에 법률과 재량 사실 문제. 이거는 행정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 적법 여부뿐만 아니라, 그죠? 공익의 부합 여부인 당부당, 문제인 재량,
문제나 사실 문제에 있어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까지 정리했고요. 조금 1세트가 행정심판법 이번에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 위주로 생각을 잡았고,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이 이제 좀 더 반복이 돼야 돼. 그러면은 분명히 시험장에서 깔끔한 문장력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써보는 거와 동시에 목차, 그다음 키워드 잡는 연습, 목차와 키워드가 연상될 수 있는, 그게 포인트 같아요. 시험장은 정말 긴장도 되고 머릿속에 백지가 될 수 있는데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머릿속에.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행정심판 범위 그러면은 요 정도는 목차에 딱 생각이 나야 돼. 불거분리 원칙, 분리 변경 금지 원칙, 그다음에 법률 재량 사실 문제도 적용이 된다. 이 정도. 이러고 한두 줄만 쓰고 나와도 입시점 중에 뭐 10점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반은 줄 거예요. 근데 개념, 의, 그 다음에 범위, 이게 목차를 세분화해서 거기에 살을 조금씩 붙여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 뭐 100점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꽈락 면하면 되는 거고 60점 이상 맞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모범 답안처럼 다 쓰려고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핵심 개념, 핵심 키워드, 목차 이런 정도만 쓰고 나온다. 그겁니다. 아무튼 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문제, 더 좋은 기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